1978년 목포의 한 뒷골목 붉은 조명 아래 18살 소녀의 인생이 바뀌었다. 조금만 참으면 나갈 수 있을 거야. 왜 한 번도 엄마라고 말하지 않으셨어요? 붉은 조명 아래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 지금 들려드립니다. 1978년 늦가을 전라도 목포의 뒷골목에는 차가운 바닷바람이 불어왔다. 좁은 골목길 끝자락에 자리한 황금마차라는 이름의 낡은 선술집은 붉은 전구 하나로 간판을 대신하고 있었다. 그 붉은 빛이 비추는 문 앞에서 18살 은희는 한참을 망설이고 있었다. 은희의 본명은 정순이었다. 하지만 이곳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그녀는 은희가 되어야 했다. 주인 아줌마가 그렇게 정해준 이름이었다. 순이라는 이름은 너무 촌스럽다며 은희가 더 손님들이 좋아할 거라고 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담배 연기와 막걸리 냄새가 코를 찔렀다. 어둑한 실내에는 낡은 나무 테이블 서너 개가 놓여 있었고 벽에는 색이 바랜 트로트 가수들의 포스터가 붙어 있었다. 천장에 매달린 붉은 전구들이 뿌연 연기 사이로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다. 은희가 이곳에 발을 들이게 된 건 순전히 돈 때문이었다. 아버지는 3년 전 바다에서 돌아오지 못했다. 어선이 태풍에 휩쓸려 침몰했다는 소식만 전해졌을 뿐 시신조차 찾지 못했다. 그 후로 어머니는 충격으로 쓰러져 반신불수가 되었고 12살 남동생 순철이는 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하고 있었다. 방직 공장에서 일해봤지만 한 달 월급으로는 어머니 약값도 대기 어려웠다. 동네 아주머니가 슬쩍 귀띔해준 것이 이 술집이었다. 얼굴이 고우니까 술집에서 일하면 공장보다 3배는 더 벌 수 있을 거야. 그 말에 은희는 결국 이곳 문을 두드렸다. 주인 아줌마는 은희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아직 애티가 남았네. 그래도 화장 좀 진하게 하면 20은 되어 보이겠어. 그날부터 은희는 짙은 화장법을 배웠다. 새빨간 립스틱, 까만 아이라인, 뽀얀 분.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낯설었다. 18살 소녀 순이는 사라지고 22살 아가씨 은희가 태어났다. 첫날 밤 은희는 화장실에서 몰래 울었다. 손님들의 끈적거리는 시선과 거친 손길이 무서웠다. 술잔을 따르는 손이 떨려서 막걸리를 쏟기도 했다. 하지만 주머니에 들어온 팁을 만지작거리며 참았다. 이 돈이면 어머니 약을 살 수 있고 순철이 급식비도 낼 수 있었다. 집에 돌아갈 때는 항상 화장을 깨끗이 지웠다. 옷도 평범한 것으로 갈아입었다. 어머니와 순철이에게는 시내 식당에서 저녁 장사를 돕는다고 거짓말을 했다. 우리 순이가 고생이 많구나. 어머니가 마비된 손으로 은희의 머리를 쓰다듬을 때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그렇게 은희의 이중 생활이 시작되었다. 낮에는 평범한 18살 소녀 순이로, 밤에는 22살 술집 아가씨 은희로. 붉은 조명 아래서 웃고 떠들고 술을 따르면서도 마음 한구석에는 언제나 차가운 눈물이 고여 있었다. 어느 날 밤 은희는 술집 뒷문에서 담배를 피우는 선배 언니를 만났다. 30이 넘어 보이는 그 언니는 은희를 보며 씁쓸하게 웃었다. 너도 나처럼 될 거야. 처음엔 다들 잠깐만 하고 나간다고 하지. 근데 이 바닥 한번 발 들이면 빠져나가기 쉽지 않아. 은희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다. 자신은 다를 것이다. 돈을 모아서 어머니 병을 고치고 순철이를 대학까지 보내고 나면 이곳을 떠날 것이다. 그때까지만 참으면 된다.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다. 하지만 붉은 조명 아래 흐르는 시간은 잔인했다. 매일 밤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은희의 영혼은 조금씩 무뎌져 갔다. 처음엔 역겨웠던 담배 냄새에도 익숙해졌고 손님들의 추궁거림도 무덤덤하게 받아넘길 수 있게 되었다. 거울 속 짙은 화장을 한 자신의 얼굴이 이제는 낯설지 않았다. 그해 겨울 첫눈이 내리던 날 은희는 술집 창문 너머로 하얗게 쌓이는 눈을 바라보았다. 저 깨끗한 눈처럼 자신도 언젠가는 이 더러운 곳을 벗어나 새하얀 삶을 살 수 있을까? 붉은 조명이 비추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며
은희는 또다시 눈물을 삼켰다. 1979년 봄이 왔지만 은희의 삶에는 봄이 찾아오지 않았다. 술집 일을 시작한 지 반년이 지났고 이제는 단골 손님들도 생겼다. 그들은 은희를 우리 은희라고 부르며 친근하게 굴었지만 그 친근함 속에는 언제나 끈적거리는 욕망이 숨어 있었다. 매일 저녁 6시 은희는 집을 나섰다. 엄마, 다녀올게요. 병상에 누운 어머니는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다. 순철이는 누나가 나가는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요즘 들어 순철이의 눈빛에는 의심이 서려 있었다. 식당 일치고는 너무 늦게 들어오고 옷에서 나는 담배 냄새도 이상했다. 술집으로 가는 길에 은희는 항상 같은 생각을 했다. 오늘 하루만 더 버티자. 내일은 그만두자. 하지만 주머니에 들어오는 돈을 생각하면 그만둘 수가 없었다. 어머니의 약가, 순철이의 학원비, 밀린 집세. 돈이 필요한 곳은 너무나 많았다. 술집에서 은희의 하루는 기계적으로 흘러갔다. 손님이 오면 웃으며 맞이하고 술잔을 채우고 안주를 날랐다. 때로는 노래도 불러야 했다. 은희야, 남진이 노래 한 곡 해봐라. 손님들의 요청에 은희는 억지 웃음을 지으며 노래를 불렀다. 님과 함께를 부를 때면 왜인지 눈물이 날 것 같았다. 가장 힘든 건 손님들의 손길이었다. 어깨를 감싸는 손, 허리를 쓰다듬는 손, 무릎에 올려지는 손. 처음엔 기겁하며 피했지만 주인 아줌마의 눈초리를 받고는 참을 수밖에 없었다. 손님 기분 상하게 하면 당장 나가야 해. 알았어? 그 중에서도 최 사장이라는 중년 남자가 가장 지독했다. 목포에서 수산업을 하는 그는 돈이 많았고 그만큼 거만했다. 은희를 내 여자라고 부르며 옆자리에만 앉혔다. 은희가 다른 손님 상에 가려고 하면 화를 냈다. 은희는 나만 봐야지. 내가 얼마나 돈을 쓰는데. 어느 날 최 사장은 은희에게 따로 만나자고 했다. 호텔 잡아놨어. 같이 가자. 은희는 필사적으로 거절했다. 죄송해요, 사장님. 전 그런 거 안 해요. 최 사장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했다. 내가 돈이 부족해서 그래. 얼마면 되는데? 은희는 그날 밤 술집을 뛰쳐나왔다. 뒷골목에서 한참을 울었다. 자존심이고 뭐고 다 버렸다고 생각했는데 아직도 지킬 선이 있었다. 하지만 그 선을 지키는 것도 언제까지 가능할까? 집에 돌아오니 새벽 2시가 넘었다. 순철이가 마루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다. 누나, 정말 식당에서 일해? 순철이의 눈빛이 날카로웠다. 은희는 당황했지만 애써 웃으며 대답했다. 그럼 당연하지. 왜 안 자고 있어? 누나 친구가 그러는데 황금마차라는 술집에서 누나 봤대. 은희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그게 무슨 소리야? 누가 그런 거짓말을. 누나, 거짓말하지 마. 다 알아. 순철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누나가 우리 때문에. 엄마랑 나 때문에. 은희는 순철이를 꼭 끌어안았다. 미안해, 순철아. 정말 미안해.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어. 누나가 조금만 더 버티면 돼. 조금만. 그날 밤 남매는 서로를 끌어안고 울었다. 15살 순철이는 그날로 어른이 되었다. 다음 날부터 신문 배달을 시작했다. 누나 혼자 고생하지 마. 나도 돈 벌게. 은희는 동생의 작은 어깨가 너무나 미안하고 대견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순철이가 번 돈으로는 택도 없었다. 어머니의 병세는 점점 악화되어 병원비가 더 들었다. 은희는 다시 술집으로 돌아갔다. 최 사장에게도 사과했다. 자존심 따위는 사치였다. 시간이 흐르면서 은희는 요령이 생겼다. 손님들의 비위를 맞추되 선은 지키는 법, 팁을 많이 받는 법, 주인 아줌마의 눈밖에 나지 않는 법. 20이 되던 해 은희는 황금마차에서 가장 인기 있는 아가씨가 되었다. 하지만 그것이 자랑스러운 일은 아니었다. 어느 날 은희는 술집 화장실 거울에 비친 자신을 보았다. 짙은 화장 아래 지친 얼굴, 퀭한 눈. 이게 정말 20살 꽃다운 나이의 얼굴일까?
붉은 립스틱을 다시 바르며 은희는 씁쓸하게 웃었다. 이제는 거울 속 은희가 진짜고 집에서의 순이가 가짜처럼 느껴졌다. 그의 여름,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다. 마지막 순간까지 어머니는 은희의 손을 잡고 말했다. 순이야, 엄마 때문에 고생 많았지. 이제 그만 고생해라. 어머니는 모든 걸 알고 있었다. 은희는 어머니의 장례식장에서 사흘 내내 울었다. 이제 순철이만 남았다. 순철이만은 제대로 된 삶을 살게 해주고 싶었다. 1980년 가을, 22살이 된 은희에게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다. 새로운 손님이 술집에 나타난 것이다. 이름은 김준호, 28살의 젊은 사업가였다. 목포에 새로 생긴 조선소에서 일한다고 했다. 다른 손님들과는 달랐다. 은희를 아가씨가 아닌 은희 씨라고 불렀고 함부로 손을 대지도 않았다. 준호는 일주일에 두세 번씩 술집을 찾았다. 항상 구석자리에 앉아 조용히 술을 마셨다. 은희가 술을 따르면 고맙다고 인사했고 대화도 품위가 있었다. 책 이야기, 영화 이야기,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은희는 준호와 대화하는 시간이 좋았다. 술집에서 유일하게 사람 대접을 받는 기분이었다. 어느 날 준호가 물었다. 은희 씨는 왜 이런 곳에서 일하세요? 아직 젊은데. 은희는 평소처럼 능숙하게 거짓말을 하려다가 준호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고 멈췄다. 먹고 살려고요. 동생도 있고. 그렇군요. 힘드시겠어요. 준호는 더 묻지 않았다. 그저 따뜻한 눈빛으로 은희를 바라볼 뿐이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은희는 준호를 기다리게 되었다. 준호가 오는 날은 화장도 더 신경 쓰고 옷도 깨끗한 것을 골라 입었다. 다른 손님들 상대할 때도 준호가 보고 있다는 생각에 더 조심스러워졌다. 이건 위험한 감정이라는 걸 알면서도 멈출 수가 없었다. 크리스마스 이브, 준호는 은희에게 작은 선물을 건넸다. 메리 크리스마스, 은희 씨. 은희가 떨리는 손으로 포장을 뜯으니 작은 목걸이가 들어있었다. 비싼 것은 아니었지만 은희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선물이었다. 왜 이런 걸 주세요? 은희 씨가 좋아서요. 아니, 사랑해서요. 은희는 눈물이 났다. 술집에서 수없이 들었던 사랑한다는 말. 하지만 준호의 입에서 나온 그 말은 달랐다. 진심이었다. 저 같은 여자를요? 술집 여자를? 은희 씨는 술집 여자가 아니에요. 그냥 잠시 이곳에서 일할 뿐이죠. 진짜 은희 씨는 따로 있잖아요. 그날 밤 은희는 처음으로 준호에게 진짜 이야기를 했다. 본명이 정순이라는 것, 22살이 아니라 이제 막 20이 된 것, 동생을 위해 이 일을 시작했다는 것. 준호는 모든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순희 씨, 이곳을 떠나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어떻게요? 전 빚도 있고 동생도 있어요. 제가 다 해결해 드릴게요. 저와 함께 서울로 가요. 거기서 새롭게 시작해요. 은희는 믿을 수가 없었다. 동화 같은 이야기였다. 하지만 준호의 눈빛은 진심이었다. 은희는 그날부터 희망을 품기 시작했다. 어쩌면 정말 이 지옥 같은 곳을 벗어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준호는 계획을 세웠다. 다음 달 말에 서울로 발령이 나면 은희를 데리고 가기로 했다. 은희의 빚은 준호가 갚기로 했고 순철이도 서울로 데려가 학교를 보내기로 했다. 은희는 매일 밤 그날만을 기다렸다. 2월의 마지막 주 약속한 날이 다가왔다. 은희는 조금씩 짐을 정리했다. 순철이에게도 슬쩍 이야기했다. 곧 좋은 일이 생길 거야. 우리 서울 갈 수도 있어. 순철이는 반신반의하면서도 누나의 밝은 표정에 기대를 품었다. 약속한 날 저녁, 은희는 술집에서 준호를 기다렸다. 6시, 7시, 8시. 준호는 오지 않았다. 불안한 마음에 은희는 준호가 묵던 여관을 찾아갔다. 주인 아저씨는 무심하게 말했다. 아, 그 청년? 어제 체크아웃 했는데 급하게 서울 간다고 하더라고. 은희는 다리에 힘이 풀렸다. 거짓말이겠지. 잠시 어디 다녀오는 것이겠지.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도
한 달이 지나도 준호는 나타나지 않았다. 은희가 알던 연락처로 전화를 해봤지만 없는 번호였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준호는 처음부터 목포 사람이 아니었다. 출장 왔다가 잠시 머문 것뿐이었다. 서울에는 약혼녀가 있었고 은희와의 일은 그저 일시적인 감정이었던 것이다. 혹은 처음부터 거짓말이었을 수도 있다. 진실은 알 수 없었다. 은희는 한 달 내내 알아누웠다. 열이 나고 밥도 먹지 못했다. 순철이가 간호했지만 은희의 마음의 병은 쉽게 낫지 않았다. 배신감보다 더 아픈 건 자신이 품었던 희망이 깨진 것이었다. 이 더러운 곳을 벗어날 수 있다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희망. 결국 은희는 다시 술집으로 돌아갔다. 이제는 아무런 기대도 희망도 없었다. 그저 하루하루를 버티는 것뿐이었다. 준호가 준 목걸이는 한강 다리 아래로 던져버렸다. 사랑 따위는 사치였다. 은희 같은 여자에게는 처음부터 허락되지 않은 것이었다. 1981년 여름, 은희는 자신의 몸에 일어난 변화를 느꼈다. 입덧이 시작되었고 생리가 멎었다. 준호의 아이였다. 은희는 막막했다. 지울까 생각도 했지만 뱃속에서 꿈틀거리는 생명을 차마 없앨 수가 없었다. 이 아이만큼은 죄가 없었다. 은희는 주인 아줌마에게 사정을 털어놓았다. 예상외로 주인 아줌마는 화를 내지 않았다. 이런 일이 한두 번이야. 애 낳고도 일할 수 있으면 계속 있어. 못하겠으면 그때 나가고. 배가 불러오자 은희는 술집 일을 잠시 쉬었다. 대신 술집 청소와 설거지를 하며 최소한의 돈을 벌었다. 순철이에게는 몸이 아파서 쉰다고 거짓말했다. 다행히 순철이는 고등학생이 되어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활비를 보태고 있었다. 1981년 10월 15일 새벽, 은희는 술집 위층 작은 방에서 아이를 낳았다. 산파 할머니의 도움을 받아 겨우 출산했다. 아들이었다. 아이가 처음 울음을 터뜨렸을 때 은희도 함께 울었다. 미안함과 사랑이 뒤섞인 눈물이었다. 아이의 이름은 정민수로 지었다. 준호의 준자는 넣고 싶지 않았다. 이 아이는 오로지 은희의 아이였다. 하지만 은희는 아이를 기를 수 없었다. 술집에서 아이를 키운다는 것은 불가능했고 세상에 미혼모라는 것을 드러낼 수도 없었다. 고민 끝에 은희는 고향 친척에게 아이를 맡기기로 했다. 전남 영암에 사는 먼 친척 아주머니가 아이가 없어 기꺼이 민수를 받아주기로 했다. 은희는 매달 양육비를 보내기로 약속했다. 민수를 보내는 날, 은희는 아이를 꼭 안고 밤새 울었다. 미안해, 민수야.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너를 버리는 게 아니야. 잠시만 떨어져 있자. 엄마가 꼭 데리러 갈게. 하지만 그 잠시는 영원히 될 운명이었다. 은희는 그것을 알지 못했다. 아이를 보낸 후 은희는 더욱 악착같이 일했다. 술집에서 번 돈의 대부분을 민수에게 보냈다. 명절 때마다 몰래 영암을 찾아가 멀리서나마 민수를 보았다. 아이는 잘 자라고 있었다. 친척 아주머니를 엄마라고 부르는 것이 가슴 아팠지만 그것이 아이를 위한 일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했다. 1985년 민수가 4살이 되던 해에 은희는 큰 결심을 했다. 이제 그만 아이를 데려오고 싶었다. 순철이도 군대를 갔고 은희도 어느 정도 돈을 모았다. 작은 가게라도 차려서 민수와 함께 살 수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친척 아주머니의 대답은 단호했다. 안 돼. 민수는 이제 우리 아들이야. 호적에도 우리 아들로 올라가 있어. 내가 데려가면 애가 불행해져. 친엄마가 술집 여자라는 걸 알면 애가 어떻게 되겠어? 은희는 반박할 수 없었다. 아주머니의 말이 맞았다. 민수에게 은희는 짐이 될 뿐이었다. 은희는 결국 포기했다. 대신 계속 돈을 보내기로 했다. 민수가 좋은 교육을 받고 떳떳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뿐이었다. 세월이 흐르면서 은희는 민수의 사진을 받아보는 것으로 만족해야 했다. 초등학교 입학식 사진, 운동회 사진, 졸업식 사진. 사진 속 민수는 밝게 웃고 있었다.
준호를 닮은 듯한 잘생긴 얼굴, 하지만 눈매는 은희를 빼닮았다. 은희는 그 사진들을 보물처럼 간직했다. 민수가 중학생이 되던 해 친척 아주머니가 전화를 했다. 민수가 공부를 아주 잘해. 전교에서 5손가락 안에 들어. 이러다 서울대도 가겠어. 은희는 눈물을 흘리며 웃었다. 자신이 해주지 못한 것을 민수는 스스로 이루어가고 있었다. 은희는 더욱 열심히 일했다. 민수의 학원비, 과외비, 책값, 모든 것을 아낌없이 보냈다. 자신은 여전히 낡은 옷을 입고 싸구려 화장품을 쓰면서도 민수에게만은 최고의 것을 주고 싶었다. 비록 엄마라고 부를 수는 없지만 그림자처럼이라도 민수를 지켜주고 싶었다. 그러던 어느 날 은희는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다. 친척 아주머니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다는 것이다. 교통사고였다. 아저씨도 몇 년 전에 병으로 돌아가셨기에 16살 민수는 하루아침에 고아가 되었다. 은희는 당장 영암으로 달려가고 싶었다. 이제라도 민수를 데려와 진실을 말하고 싶었다. 하지만 또다시 망설여졌다. 고등학생이 된 민수에게 갑자기 나타나 내가 내 친엄마다. 그런데 나는 술집에서 일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 그것이 민수에게 또 다른 상처가 되지 않을까? 결국 은희는 다른 친척을 통해 돈만 보냈다. 민수가 대학에 갈 때까지, 아니 사회에 자리 잡을 때까지만 기다리기로 했다. 그때가 되면 어떻게든 용서를 구하고 진실을 말하리라. 그것이 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다. 2020년 은희는 62살이 되었다. 붉은 조명 아래서 보낸 세월이 어느덧 40년을 넘어섰다. 황금마차는 여전히 목포 뒷골목에 있었지만 많은 것이 변했다. 주인 아줌마는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 은희가 이제는 이 술집의 터줏대감이 되었다. 은희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역력했다. 한때 고운 피부는 주름으로 가득했고 까만 머리는 반백이 되었다. 그래도 은희는 여전히 짙은 화장을 했다. 이제는 예쁘게 보이려는 것이 아니라 습관이 되어버린 것이다. 손님들도 많이 바뀌었다. 옛날의 단골들은 대부분 세상을 떠났거나 늙어서 오지 못했다. 대신 젊은 손님들이 가끔 찾아왔다. 그들은 은희를 이모라고 불렀다. 때로는 할머니라고 부르는 이들도 있었다. 은희는 쓴웃음을 지으며 받아들였다. 순철이는 어엿한 가장이 되었다.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며 가족과 행복하게 살고 있었다. 은희에게 계속 같이 살자고 했지만 은희는 거절했다. 나는 여기가 편해. 너희는 너희 삶을 살아. 순철이는 누나의 고집을 꺾을 수 없었다. 민수는 이제 40이 되었다. 은희가 보낸 돈으로 좋은 대학을 나와 대기업에 취직했다. 결혼도 해서 아이도 2이나 있었다. 은희는 여전히 민수를 멀리서만 지켜보고 있었다. 가끔 민수가 사는 서울에 가서 회사 앞에서 기다리다가 멀리서 민수의 모습을 보고 오곤 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민수가 목포에 발령을 받은 것이다. 지사장으로 부임한다는 소식을 들은 은희는 기쁘면서도 두려웠다. 이제는 피할 수 없을 것 같았다. 언젠가는 마주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은희는 술집을 그만둘까 생각도 했다. 하지만 40년을 일한 이곳을 떠난다는 것은 쉽지 않았다. 이곳이 은희의 삶이었고 은희의 전부였다. 게다가 아직도 생활비를 벌어야 했다. 노후 준비 같은 것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다. 어느 날 저녁 은희는 술집에서 평소처럼 일하고 있었다. 손님이 별로 없어 한산한 날이었다. 그때 문이 열리고 중년 남자 몇 명이 들어왔다. 은희는 습관적으로 인사했다. 어서 오세요. 그중 한 명이 은희를 보고 잠시 멈칫했다. 은희도 그 얼굴을 보고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민수였다. 40년 만에 이렇게 가까이서 보는 아들의 얼굴. 준호를 닮았지만 은희의 흔적도 분명히 있었다. 어서 오세요. 이쪽으로 앉으세요. 은희는 떨리는 목소리를 감추며 일행을 안내했다. 민수는 은희를 알아보지 못했다. 당연했다. 민수는 은희의 얼굴을 본 적이 없었다.
민수 일행은 회사 사람들이었다. 목포지사의 부임한 기념으로 회식을 하는 것 같았다. 은희는 조심스럽게 술을 따르고 안주를 날랐다. 민수와 눈이 마주칠 때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이모님은 여기서 오래 일하셨나 봐요? 민수가 물었다. 네. 40년 넘게 일했어요. 와, 정말 오래 하셨네요. 힘드셨겠어요. 먹고 살려면 어쩔 수 없죠. 민수는 따뜻하게 웃었다. 그 미소가 어릴 때 사진에서 본 것과 똑같았다. 은희는 눈물이 날 것 같아 자리를 피했다. 그날 이후 민수는 가끔 황금마차를 찾았다. 혼자 올 때도 있었고 직원들과 올 때도 있었다. 은희와도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게 되었다. 민수는 은희를 그저 정 많은 동네 이모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았다. 어느 날 민수가 취한 채로 혼자 왔다. 무언가 힘든 일이 있는 것 같았다. 이모, 저 고아예요. 알고 계셨어요? 은희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아, 그래요? 키워주신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진짜 부모님이 누군지도 몰라요. 가끔 너무 궁금해요. 왜 날 버렸을까? 내가 그렇게 미웠을까? 은희는 울음을 참으며 대답했다. 버린 게 아닐 거예요. 사정이 있었겠죠. 분명히 사랑했을 거예요. 민수는 쓸쓸하게 웃었다. 그랬으면 좋겠네요. 은희는 그날 밤 집에 와서 밤새 울었다. 이제라도 진실을 말해야 하는 것 아닐까? 하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다. 민수가 잘 살고 있는데 굳이 술집 여자인 친엄마가 나타나서 혼란을 줄 필요가 있을까? 2021년 봄 은희는 건강검진에서 폐암 판정을 받았다. 40년 동안 술집에서 들이마신 담배 연기가 원인이었다. 의사는 수술을 권했지만 은희는 거절했다. 이제 와서 삶에 미련을 가질 이유가 없었다. 은희는 남은 시간 동안 할 일을 정했다. 민수에게 편지를 쓰는 것이었다. 진실을 담은 40년의 사죄를 담은 편지. 자신이 세상을 떠난 후에 전달되도록 순철이에게 부탁할 생각이었다. 2021년 여름, 은희의 병세는 급속도로 악화되었다. 그래도 은희는 술집에 나갔다. 민수를 조금이라도 더 보고 싶었다. 멀리서라도 엄마라고 부를 수 없어도 곁에 있고 싶었다. 어느 날 민수가 낯선 여자와 함께 술집에 왔다. 민수의 아내였다. 이모, 제 아내예요. 목포 구경 왔다가 제가 자주 온다는 곳 보여주려고요. 아내는 예의 바르고 친절한 사람이었다. 은희에게도 공손하게 인사했다. 남편이 이모님 이야기 많이 했어요. 정이 많으시다고. 은희는 며느리를 처음 보는 시어머니의 마음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민수를 잘 돌봐주는 것 같아 고마웠다. 은희는 서비스라며 좋은 안주를 내왔다. 민수 씨가 좋은 분과 결혼했네요. 그날 밤 민수 부부가 돌아간 후 은희는 술집 한 구석에서 쓰러졌다. 병원에 실려갔지만 상태가 심각했다. 순철이가 달려왔다. 누나, 이제 그만해. 제발 치료 좀 받아. 은희는 고개를 저었다. 순철아, 부탁이 하나 있어. 은희는 순철이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민수가 자신의 아들이라는 것, 40년 동안 숨겨온 비밀. 순철이는 놀랐지만 이해했다. 누나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내가 죽으면 민수에게 이 편지를 전해줘. 그리고 미안하다고, 정말 미안하다고 전해줘. 순철이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며칠 후 은희는 퇴원을 고집했다. 마지막으로 술집에 가고 싶었다. 순철이가 부축해서 데려다 주었다. 은희는 술집 구석에 앉아 붉은 조명을 바라보았다. 40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때 민수가 들어왔다. 혼자였다. 은희를 보고 놀랐다. 이모, 많이 편찮으신가 봐요. 얼굴이. 괜찮아요. 조금 피곤해서 그래요. 민수는 은희 옆에 앉았다. 이모, 제가 어릴 때부터 이상한 꿈을 꿨어요. 어떤 여자분이 저를 안고 우는 꿈. 얼굴은 안 보이는데 계속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은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그래요.
혹시 이모는 자식이 있으세요? 은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네. 아들이 하나 있어요. 자주 만나세요? 아니요. 멀리 있어서. 민수는 은희의 손을 잡았다. 따뜻한 손이었다. 이모 손이 참 따뜻하네요. 우리 엄마도 이런 손이었을까요? 은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눈물이 쏟아졌다. 민수가 당황해서 손수건을 건넸다. 이모, 왜 그러세요? 제가 무슨 잘못? 아니에요. 그냥 민수 씨가 좋은 사람 같아서. 그날 밤 은희는 집에 돌아와서 마지막 편지를 썼다. 그리고 며칠 후 조용히 세상을 떠났다. 장례식장에서 순철이는 민수를 불렀다. 민수 씨, 잠깐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순철이는 은희의 편지를 건넸다. 민수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열었다. 민수야, 내 아들아. 용서할 수 없는 엄마를 용서해 주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란다. 너를 너무 사랑해서 내가 나 때문에 불행해질까봐 멀리 보낸 것뿐이란다. 편지를 읽던 민수의 손이 떨렸다. 믿을 수 없었다. 그 술집 이모가 40년 동안 곁에서 자신을 지켜본 그 여자가 친엄마였다니. 민수는 편지를 다 읽고 나서 주저앉았다. 순철이가 조용히 말했다. 누나는 평생 민수 씨만 바라보고 살았어요. 술집에서 번 돈은 거의 다 민수 씨에게 보냈고요. 왜 말하지 않으셨어요? 왜 끝까지? 민수 씨가 행복하길 바랐으니까요. 술집 여자의 아들이라는 걸 알면 상처받을까봐. 민수는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감정에 몸을 떨었다.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엄마는 엄마인데. 왜 혼자 그렇게 고생하셨어요? 민수는 은희의 영정 앞에서 오열했다. 40년의 그리움과 원망, 그리고 뒤늦은 깨달음이 눈물이 되어 쏟아졌다. 엄마라고 한 번도 못 불러봤어요. 한 번만이라도 안아드리고 싶었는데. 순철이는 민수에게 은희가 간직했던 물건들을 보여주었다. 민수의 사진이 가득한 앨범, 초등학교 때, 상장, 대학 졸업장 복사본, 결혼식 청첩장. 은희는 민수의 모든 순간을 함께했던 것이다. 민수는 그제야 깨달았다. 술집에서 만났을 때 은희가 보였던 따뜻한 눈빛, 떨리는 손길, 그 모든 것이 어머니의 사랑이었다는 것을. 자신이 힘들다고 했을 때 같이 울어주던 그 마음이 진짜 어머니의 마음이었다는 것을. 삼촌, 어머니가 왜 술집에서 일하게 되셨어요? 순철이는 은희의 젊은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18살에 가족을 위해 시작한 일, 준호라는 남자와의 짧은 사랑, 혼자 감당해야 했던 출산과 이별. 민수는 준호라는 이름을 듣고 또 한 번 충격을 받았다. 자신의 아버지, 어머니를 버리고 떠난 남자. 하지만 이제는 원망도 없었다. 어머니 혼자서도 충분히 자신을 사랑해 주었으니까. 장례식 내내 민수는 은희의 영정을 떠나지 못했다. 사진 속 은희는 젊은 시절 모습이었다. 화장을 하지 않은 수수한 얼굴. 그것이 진짜 어머니의 얼굴이었다. 어머니, 이제야 알아봤어요.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조문객들 중에는 술집 사람들도 있었다. 그들은 은희를 천사 같은 사람이라고 했다.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힘든 사람을 위로해주던 은희. 비록 술집에서 일했지만 누구보다 깨끗한 영혼을 가진 사람이었다고. 민수는 어머니의 삶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희생이었고 사랑이었다. 세상의 편견과 싸우며 홀로 감당해야 했던 무게. 그럼에도 끝까지 자식을 포기하지 않았던 모성. 장례식이 끝나고 민수는 황금마차를 찾았다. 이제는 영업을 하지 않는 빈 술집. 붉은 조명만이 여전히 켜져 있었다. 민수는 어머니가 앉았던 자리에 앉아 조용히 울었다. 어머니, 이제 편히 쉬세요. 더 이상 숨지 마세요. 저는 어머니의 아들인 게 자랑스러워요. 장례를 마친 후 민수는 어머니가 남긴 것들을 정리했다. 낡은 옷가지, 빛바랜 화장품, 그리고 작은 금고. 금고 안에는 통장 하나와 또 다른 편지가 있었다. 민수에게. 이 돈은 내 학비로 보내고 남은 것들이다.
많지 않지만 내 아이들 교육비로 써라. 그리고 부탁이 하나 있다. 황금마차를 없애지 말아달라. 그곳은 내 삶의 전부였고 너를 키운 곳이다. 가능하다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공간으로 만들어달라. 민수는 어머니의 마지막 부탁을 지키기로 했다. 황금마차를 리모델링해서 노인들을 위한 무료 급식소로 만들었다. 순이의 집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어머니의 진짜 이름으로. 개소식 날 민수는 짧은 인사말을 했다. 이곳은 제 어머니가 40년을 일하신 곳입니다. 어머니는 술집에서 일하셨지만 그 누구보다 고귀한 분이셨습니다. 가족을 위해, 자식을 위해 평생을 희생하셨습니다. 이제 이곳이 어머니처럼 따뜻한 곳이 되길 바랍니다. 순이의 집은 곧 목포의 명소가 되었다. 매일 수십 명의 노인들이 따뜻한 밥을 먹으러 왔다. 그 중에는 은희를 기억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들은 은희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은희 씨는 참 좋은 사람이었어. 팁 받은 돈도 어려운 사람 몰래 주고 가고. 맞아. 내가 술값 없어서 쩔쩔맬 때도 몰래 대신 내주고. 민수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어머니가 자랑스러웠다. 비록 술집에서 일했지만 그 속에서도 선한 삶을 살았던 어머니. 1년 후 민수는 가족과 함께 은희의 묘소를 찾았다. 아내와 두 아이도 함께였다. 민수는 아이들에게 말했다. 여기 계신 분이 할머니야. 너희들을 정말 사랑하셨을 거야. 큰아이가 물었다. 아빠, 할머니는 어떤 분이셨어요? 민수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세상에서 가장 강하고 아름다운 분이셨어.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하시고 끝까지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신 분. 작은 아이가 묘비에 국화꽃을 올리며 말했다. 할머니 사랑해요. 민수는 어머니 묘비 앞에 막걸리 한 잔을 따랐다. 술집에서 평생 따르던 그 막걸리. 하지만 이제는 슬픔이 아닌 감사의 잔이었다. 어머니, 이제야 한 잔 따려드려요. 받아주세요. 바람이 불어 국화꽃 향기가 퍼졌다. 민수는 그 향기 속에서 어머니의 손길을 느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40년 동안 숨겨왔던 그 손길. 해가 저물고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였다. 마치 황금마차의 붉은 조명 같았다. 민수는 가족과 함께 묘소를 떠나며 마지막으로 돌아보았다. 어머니, 이제 아들이 왔다 갑니다. 자주 올게요. 이제는 숨지 않고 당당하게 아들로서 올게요. 멀리서 교회 종소리가 들렸다. 평화로운 저녁이었다. 붉은 조명 아래 살았던 한 여인의 삶은 끝났지만 그녀의 사랑과 희생은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민수는 매년 어머니 기일에 순이의 집에서 큰 잔치를 열었다. 그날만큼은 모든 사람에게 무료로 음식을 대접했다. 그리고 항상 이렇게 말했다. 오늘은 제 어머니 정순이 여사를 기리는 날입니다. 어머니는 이곳에서 일하셨지만 그 누구보다 고귀한 삶을 사셨습니다. 사람들은 정순이라는 이름을 기억하게 되었다. 술집 여자 은희가 아닌 위대한 어머니 정순이로. 시간이 흐르고 민수도 나이가 들었다. 은퇴 후 그는 순이의 집 운영에 전념했다. 매일 아침 급식소 문을 열 때마다 어머니를 생각했다. 어머니, 오늘도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어머니가 계셨다면 좋아하셨을 거예요. 어느 봄날 민수는 손녀를 데리고 어머니 묘소를 찾았다. 10살 된 손녀가 물었다. 할아버지, 증조 할머니는 정말 술집에서 일하셨어요? 민수는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그래. 하지만 그건 부끄러운 일이 아니란다. 증조 할머니는 가족을 위해 희생하신 거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희생이었지. 저도 증조 할머니처럼 강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래, 너도 충분히 그럴 수 있어. 증조 할머니의 피가 흐르고 있으니까. 민수는 묘비를 바라보며 생각했다. 어머니의 삶은 비록 붉은 조명 아래 있었지만 그 빛은 누구보다 순수하고 고귀했다고. 그리고 이제 그 빛은 순이의 집을 통해 계속 빛나고 있다고. 해가 저물어가는 하늘에 붉은 노을이 펼쳐졌다. 민수는 어머니가 그 노을 속에서 미소 짓고 있는 것 같았다.
더 이상 숨지 않아도 되는 자유로운 미소를. 어머니 사랑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어머니의 아들로 태어나서 정말 행복합니다. 바람에 국화꽃 향기가 실려왔다. 그것은 40년의 눈물과 사랑, 그리고 용서와 화해의 향기였다. 붉은 조명 아래 살았던 한 여인의 이야기는 이렇게 영원한 사랑의 이야기로 남았다. 어머니의 사랑은 무한하고도 참 깊은 것 같습니다. 어떤 이유든 부모님의 조건 없는 사랑은 헤아릴 수 없는 것 같아요. 이번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됩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